변호사님, 송진호 변호사님. 갑 제29호증의 1 김영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지침을 두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체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김영현 피신 중에 갑 29호증의 4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12월 1일 날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및 필요 병력을 물어보았고 수방사, 특전사 투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갑 49호증의 1 곽종근 피의자 신문 조서 부분입니다. 곽종근은 12월 1일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장소를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말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서들의 진술 내용은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증거조사 채택한 것은 그 소리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이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조사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시죠. 갑 36호증의 1 한덕수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개의 종료선언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간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다. 회의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호증의 12, 36호증의 6 조규홍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입니다. 자신이 들어오고 나서 2, 3분 후에 피청구인이 나갔다. 그리고 국무회의인 줄도 모르고 갔고 현재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다. 안건에 대해서도 몰랐고 출력물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9호증의 15는 그리고 36호증의 5는 송미령 진술조서입니다. 자료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 포고령 받아본 적 없고 개회 선이나 안건 설명도 없었다.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인 안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안건 설명도 없고 내용도 끝도 없는 단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호증의 20, 36호증의 3 최상목 진술조서입니다. 그 당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춘 것도 없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다음 장입니다.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9호증의 21은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호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5층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호증의 22, 36호증의 4 조태열 진술조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대통령이 A4지 하나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6호증의 2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 행안부 의정관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안건 설명 제안 이유 설명 없었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도 없었고 접견실에 있던 직원에게 메모 요청했지만 발언 요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아는 만큼만 메모하라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6호증의 7, 38호증의 1은 오영주 진술조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고 심의 과정도 없었으며 절차적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국무회의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계엄 선포한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 없었고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6호증의 8 박성재 진술조서입니다. 미리 안건 상정한 바 없고 국무회의 전제로 간 것도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던 회의였는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9호증의 18 조태용 진술조서입니다. 김용현이 비상계엄 건의하는 것 보지 못했고 국무위원들에게 안건 나눠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다음 장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받아본 적 없고 계엄 사령관 임명권에 대해서 누구로 임명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 29호증의 29입니다. 국회 사무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갑 38호증의 7은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김용현은 이 문건이 국무회의 심의 자료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일부 국무위원만 보았다고 할 뿐 심의 자료로 전 국무위원에게 배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문건을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공고하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심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피천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에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천구인은 수방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체포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천구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하여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수방사 병력에 국회의원을 끌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참고인 진술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하여 밝힌 사실입니다. 또한 조성현 경비단장도 00시 31분경 이후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특전사에 대해서도 증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도 1차로 97명이 투입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헬기로 병력을 한 번 더 수송하라는 지시와 출동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천구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진술하였고 국회 국조특위나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정문 출입문을 통한 진입이 어렵자 측면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본청을 진입한 이후에도 곽종근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에 출입한 707 특임단 병력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하려 하였으나 국회 방호 직원이나 보좌진 등이 유리문을 폐쇄하고 진출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3층 중앙홀로 이동을 하려 하였고 이 또한 3층 중앙홀에서 국회 보좌진 등이 저지하자 일부 계엄군은 이번에는 방청석을 통한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4층으로도 계단을 통해 또 이동하였습니다. 만약에 707 특임단이 출입문만 국회의사당 본청의 출입문만 확보할 목적이었다면 2층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 되지 3층과 4층으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안에서 이동한 경로는 이들의 목적이 단지 출입 통제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김용현 장관 스스로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04시 26분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중과부적 발언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을 불러주었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명단을 불러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체포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이 불러준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잡냐고 물어보자 경찰에 물어보든지 해서 위치 파악을 하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천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으로부터 22시 30분경부터 40분경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김동현 판사이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가 진술한 이러한 통화 내용과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사람들에 대해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조지호 청장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여인영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지호 청장만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준 이후인 22시 53분경 피청구인은 직접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라고 말한 뒤 홍장원이 봤다고 답변하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뜻이었다거나 평상시에도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또 피청구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그 무렵에 방첩사는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실행에 옮기던 중이었다는데 갑자기 홍장원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육사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대통령이 방첩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알려주자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고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또 노조 의원 등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을 부탁합니다. 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인영과 홍장원이 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홍장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홍장원이 전화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홍장원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통화 내용이 명확히 기억난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차장이 각자 진술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상호간 통화를 한 사실,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진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치 파악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까지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최우선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장관이 불러준 지시사항임을 전달하였고 체포 및 신병 인수를 염두에 두고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김용현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말을 했다.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말할 수 없어서 의혹을 해소하려면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의 첫 번째 목적은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 개인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까지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선관위 침탈은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엄을 먼저 선포하고 그 명분은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명분 없는 위헌적인 사실이 확인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 등에게는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 구금 계획을 감안하면 허위의 진술 증거까지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저기 재판장님, 저기 전번기일에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중간 변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에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동안에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가 되지 못했던 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소추인께서는 아예 그냥 모든 최후 변론까지 다 하신 느낌이어서 약간 서로 간의 포인트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소추인께서 하신 그런 취지의 최후 변론은 저희가 차회 기일에 그만큼 추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 변론에 원래 할애가 예정된 시간에 네네. 오늘 적게 쓰신 시간을 플러스 시켜 드리겠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소추인께서 다음에 네. 오늘 하신 거 말고 다시 또 최후 변론 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9차, 10차 변론 결과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차부터 8차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제 그 저희가 오늘 하는 거를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한 최후 변론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피고 소추인께서는 이제 진행되는 한두 차례 어떤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변론만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짧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전체를 반영해서 이제 법리적인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최후 변론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보장해 드리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재판장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2시간을 다 쓰면은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제한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최후 변론에 소요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네네. 그걸 보장해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 오늘 뭐 안 쓰신 네네. 시간도 드리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정원 점검보다 3년 전부터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점검을 주장했던 연수을 선거소송 원고 대리인들에게 당시 대법원은 실제 투표자 수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이름과 주소가 지워진 깡통 선거인 명부를 교부한 뒤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 41쪽에서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 투표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두 증언을 결합해 보면 불의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서버에 보관된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고 선관위의 관리 대장 없이 보관된 롤 용지와 해킹 가능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 투표 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제3호증의 1, 19, 21면 등은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재검표장에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들과 본드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입니다. 을 제149호증 동영상 재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49호증은 연수을 재검표장에 나타났던 붙은 투표지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제가 만질게요. 아니 동영상 촬영이 돼요? 네네네. 제가 그 권한을 아 그러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법관님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여기 끝에만 지금 계속 촬영 중이에요. 검으로 붙은 게 아니라 됐습니까? 네, 계속 되셨으면 됐다고. 네, 됐어요. 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네, 요거 그럼 이제 띄워서 카운팅 할게요. 네.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카운팅 불가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저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네, 떨어지네요.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을 제204호증의 1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입니다. 을 제156호증 검증 조서에 관련된 일장기 투표지 또한 인천 연수을 것입니다.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세 후보의 것을 합쳐 총 294매나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1974명이 투표한 곳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1000장도 넘게 나왔는데 그중 한 글자도 못 알아볼 지경인 것만 무효로 처리해도 294표가 새롭게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294명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원래는 유효로 처리되었다가 주권 행사한 적이 없는 무효표로 바뀐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심판정에서 하나의 투표소에 대한 재검표 결과 15%에 달하는 294표나 유무효가 바뀐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저런 투표지가 나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장 중 1장이 이상한 투표지이면 도장을 찍는 사람은 물론이고 투표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나 개표를 참관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목격되었지 않았을까요? 을 제157호증 증인 신문 조서입니다.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투표지를 보지 못했으며 들은 기억도 없고 나란히 앉아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2사람 중 1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그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며 증언했습니다. 1억 원 현상 광고에도 저런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일장기 투표지 1000여 장이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오직 재검표장에서 새로 발견된 가짜 투표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이 못 보았을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5년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의 진술서 1장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 송도 이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방사 1 경비단장 조성현의 법정 증언을 살펴보면은 법정에서 조성현이 와서 증언을 하였지만은 이진우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진우의 어떤 지휘 스타일, 명령 하달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하부대에 하달리는 만무하다라고 분명하게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조주의 진술을 살펴보면
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6회에 걸쳐서 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지만은 대통령이 그 이전에 김봉식 청장이 국회 안에 국회 외곽에서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들여보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까지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계엄이 끝난 후에 마찬가지로 김봉식 청장의 그 조치를 칭찬하면서 김봉식 청장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해제 의결을 했고 그래서 계엄이 잘 끝났다라고 칭찬 지시 전화를 했고, 조조가 그 다음에 그대로 2, 3일 후에 하루 이틀 후에 김봉식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고 김봉식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본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전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조에게 갑자기 6회에 걸쳐가지고 의원들 체포에 끌어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욱이 곽정우가 동일한 사유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지호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고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복명복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한 어떠한 내용도 조지호는 복명복창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6번의 전화에 대해서도 예하 부대에 어떤 내용도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예하 직원들한테 부하들한테 전파까지 다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시를 받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지호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태는 본 법정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기백 의원을 국회 본청에서 만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당일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곽종근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한 그 지시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본 법정에 나와서 대통령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얘기했고,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부대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의 경우에는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체포조 또는 체포조라는 것은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재학의 경우에는 이송민 구급 명단 14명이라는 것은 14명을 체포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신병을 받아서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한다는 것이 김대우 단장의 설명이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대우는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집중하라라는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집중해서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진술에 그대로 나옵니다. 정일영은 경찰인데 정일영은 검찰에서 국민의 중령과 연락 후에 국회로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팀장인데 당시에 수갑도 없었고 국민의 중령과의 통화에서 체포조 같은 말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균도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경찰이 체포를 하고 나서 방첩사가 해당 인원을 이동시킨 다음 조사본부가 구금한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첩사 인원들에 의한 체포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창훈도 마찬가지로 경찰로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바는 있지만 체포 명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을 하였고, 경찰청장이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으로부터도 체포 명단을 받은 것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윤수경은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체포를 위한 목적이었냐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영일도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방첩사 구민회로부터, 구민회는 유일하게 방첩사와 경찰의 연결 교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연결한 유일한 사람이 구민회입니다. 방첩사 구민회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고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구민회가
과천에 있는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5명의 추가 인력을 요청하였지만 그것은 국회에 가서 정치인을 체포하는 용도가 아니라 국회에 가서 국회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사람 5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상문, 방진은 마찬가지로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경찰 직원인데 일관되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국회를 봉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전 모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봉쇄하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엄과 동시에 병력을 바로 출발시켜서 국회를 봉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나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봉쇄된 바도 없습니다. 일부 봉쇄도 1차 봉쇄와 2차 봉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 봉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병력도 대단히 소수만 투입되었습니다. 그 병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 봉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곽종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종근의 진술은 일치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조조의 진술도 곽종근의 진술처럼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현태의 진술에 비추어 봐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곽종근이 만약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면 바로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는 곽종근에게 김현태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통령은 김용현이든 여인이든 누구에게도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없습니다. 일부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이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는 있었고 그 위치를 예하부대로 그 지시가 내려가면서 일부 확대되거나 자신들이 평소에 습득한 매뉴얼대로 확대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첩사령부와 같이 협조하는 경찰 누구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일설에 있는 경찰들은 지시받은 바도 없고 협조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한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청구인 측에게도 최종 진술할 때 4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청구인 측 이의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이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의 증거 증명력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만약에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내란 공범, 동조범, 주요 직위자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재판은 2월 20일 오후 3시고요. 10차 기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3시, 홍장원 1차장 5시, 조지호 경찰청장 7시 이렇게 정의 신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